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가 노년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의 어느 어르신입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상에 누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제야 비로소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죠. 그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도 자식들이 불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모든 걸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 병은 그를 완전히 깨우치게 했고 노년의 운명을 뒤바꿀 3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들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자식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호스피스나 요양병원 쪽으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상 앞에는 큰아들과 막내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우선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케어도 더 전문적이고요. 큰아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도 요즘 교대 근무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막내딸도 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죄송스러움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씨. 올해 75입니다. 은퇴했지만 마음만은 현역인 공무원 출신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꼬박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햇볕을 쬐며 주민센터 합창단에도 나갔습니다. 이웃들보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부정맥은 제 세상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입원, 체혈, 정밀검사, 쏟아지는 약봉지들, 마치 인생의 결산 보고서가 갑자기 펼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의 자식들을 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우아하게 늙어가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지, 정작 늙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의사의 말, 아이들의 표정,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내의 사진, 모든 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웃집 이명감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마. 준비 없이 늙는 걸 두려워해야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회피하려는 것도 오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나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2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안정적이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삶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보수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은 많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 큰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막내딸 대학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은퇴할 때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았고 연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약 250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와 잡비를 제하고도 생활하기엔 부족함이 없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땐 매주 공원에 가고 주말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통장님이 주관하는 실버 행사에도 참여하며 젊은 시절보다 더 알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파서 있었죠. 그 후로 집안은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이 하나만 놓인 걸 보는 게 싫었고 리모컨을 두고 다툴 사람이 없는 텅 빈 거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온 신경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 후 대출을 끼고 집을 살 때 현금 흐름이 막혀 쩔쩔매더군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뚝 떼어 계약금으로 보태줬습니다. 경기도 김포 쪽이라 아주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 형편에 맞는 첫 보금자리였죠. 막내딸이 대전으로 시집 간 후 육아 때문에 잠시 직장을 쉬면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경차라도 한 대 필요하다기에 1,5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딸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때도 손주 학원비나 예체능 비용을 제가 댔습니다. 손녀 피아노 학원비도 좋다. 손자 영어 캠프도 그래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기침하면 제가 오토바이에 태워 한의원에 데려갔고 진료비도 제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행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필요한 존재이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나 아직 쓸만하구나 싶었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자식은 내 전부고 부모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1억 원 가까이 되던 제 예금은 어느새 750만 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은행 창고 직원이 통장 잔고가 6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알려주던 날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600만 원이면 요양원 몇 달치 비용도 안 되는 돈이니까요. 저라고 노후 자금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사는 게 팍팍하니까요. 내 나이에 뭐 돈 쓸 일이 있겠어. 좀 아껴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몸이 영원히 건강할 거라 착각했고 세월이 기다려줄 거라 믿었으며 내가 쓰러지면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 막연히 기대했던 겁니다. 남에게 기대는 건 나 자신에게 기대는 것만 못하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챙겼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위급할 때 나를 온전히 챙겨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걷기 운동을 나가려 신발을 신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틀을 잡고 주저앉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임 여사님이 창백해진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정맥의 가벼운 탈수 증세라고 했습니다. 일찍 와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더군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정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상 앞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진료 기록을 넘겨보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몸 상태로는 혼자 지내시는 건 무리예요. 마음 편하게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낫겠어요. 맞아요, 아빠. 거긴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잖아요. 말동무도 있고요. 막내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이랑도 멀지 않아요. 주말마다 갈게요. 며칠 느리가 최대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양시설이 편리하고 안전하긴 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모실까요? 라거나 한 달에 며칠이라도 같이 지내요? 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수발들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도 자기 가정을 지키느라 바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정리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요양원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일산 쪽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정부 보조금도 나온대요. 본인 부담금은 월 180만 원 정도인데 식비랑 간병비 포함이에요. 18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연금이 약 25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생활비를 빼고 앞으로 들어갈 약값이나 비급여 검사비까지 생각하면 연금을 고스란히 다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긍정도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가서 며칠만 생각해보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내 노년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남의 손에 의해 내려지겠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모든 선택권을 넘겨줘 버린 탓이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주는 게 신뢰라고 믿었고 집을 물려주는 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노년의 안전망은 자식들의 효심이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하고 잡동사니를 치우며 생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저녁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이대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은퇴하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유언장 작성법이나 신탁 강의를 하는 친구입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배춘이 반색하며 걱정부터 하더군요. 장영감, 그동안 어디 숨어 살았나? 몸 안 좋다는 소식 들었는데 괜찮은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과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았나. 진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나도 예전엔 순진했지. 아들 녀석 안심하라고 진명에 미리 넘겨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 며느리가 날 짐짝 취급하더군. 뭐 하나 하려 해도 눈치 보이고 일찍 넘겨주는 게 아니었어. 다행히 나는 따로 준비해둔 게 있어서 망정이지.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영감, 내 말 명심해. 요즘 세상에 노인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게 딱 3가지야. 돈, 건강, 집.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떠밀려가는 거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내가 주고 싶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줘버리고 나면 더 이상 결정권을 가진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나 돈은 거의 다 썼어.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당장 주도권을 되찾아야지. 친구가 다그쳤습니다. 일단 은행 가서 계좌 정리부터 싹 하고 자식들 말고 믿을 만한 간병 도우미를 구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은 아직 자네 명의지.
응, 천만다행이네. 당장 나 찾아와. 유언장 공증받는 거 도와줄게. 자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집이 당연히 굴러들어오는 떡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이 따르는 조건부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해.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직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 더 이상 누워서 처분만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음 약한 게 미덕이고 가족에게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원칙 없는 마음 약함은 결국 내 존엄성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요.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걷어들여야 합니다. 아이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퇴로를 만들고 남은 날들을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임 없이 대춘이의 조언대로 인생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돈줄을 쥐다. 모든 돈을 내 통제로 가져온다. 제일 먼저 주거래 은행인 농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금 통장 설정을 싹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편하라고 이체 한도도 풀어놓고 공동관리처럼 해뒀던 걸 창구 직원에게 부탁해 본인 대면 인출만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자식들 계좌로 나가던 자동이체도 다 끊었습니다. 신용카드 연결도 끊고 불필요한 지출 구멍을 다 막았죠. 새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딱 생활비만 넣어두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한 이성적 방화벽이었습니다. 생활비 관리를 위해 가계부 앱도 깔았습니다. 수도요금, 장보기, 병원비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월 지출을 130만 원 이내로 줄이는 것. 그래야 여윳돈이 생기고 그 돈이 나중에 제가 아플 때 쓸 최후의 보루가 될 테니까요. 둘째, 돌봄을 배치하다. 수동적인 간병이 아닌 능동적인 동행을 선택하다. 다음으로 생활지원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장기 요양센터에 연락해 등급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목욕 지원 등 정부 혜택을 친절히 설명해 주더군요. 본인 부담금은 월 20만 원 선으로 아주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서비스는 시간이 짧고 인력이 자주 바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의 소개를 받아 평판 좋은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 두 분을 모신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셨죠.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매일 아침 오셔서 아침 식사 챙겨주시고 청소해주시고 오후에는 같이 산책하고 병원이나 복지관에 동행해주시는 조건으로요. 주 6일 근무에 월급 150만 원. 그분의 성함은 김 여사님. 제 노년 생활의 새로운 파트너였습니다.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생활의 조력자였죠. 김 여사님이 첫날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장 어르신, 어르신은 환자가 아니세요. 생활의 목표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단순히 돌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셋째, 집을 사수하다. 법으로 존엄의 경계선을 긋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 집. 이 집은 아내와 제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병상에 누워 요양원으로 쫓겨나듯 떠밀려가면서 이 집마저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춘 친구가 와서 유언장 초안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자녀가 매월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의료적 결정을 도울 경우에만 집을 상속한다.
만약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집은 지정된 공익재단에 기부하여 독거노인 후원금으로 쓴다. 내 생전에는 절대로 증여나 명예 이전이 불가하다. 사후에만 처분 가능하다. 우리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하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공증을 마쳤습니다. 이건 자식들을 의심해서 친방어막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권과 체면을 위한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희생만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만 진짜 지켜야 할 건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행동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굴러갑니다. 생활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병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김 여사님이 오셔서 아침을 차리고 혈압을 재고 청소를 하십니다. 손놀림이 야무지고 말수는 적지만 제 기분을 기가 막히게 살피셨습니다. 점심엔 속 편한 나물 반찬을 해주셔서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오후엔 공원을 걷거나 복지관에서 체조도 하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매일 집에 오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가족처럼 잔소리하지도 않고 밥 먹어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한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되 간섭하지 않으니 편안했죠. 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약 꼬박꼬박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니 병원 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장 선생님, 수치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단순히 살려는 의지가 아니라 생활에 질서가 잡히고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좀 찾아뵈려고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혹시 제가 거절할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거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와 손자 둘이 왔습니다. 작은 손자가 들어오자마자 품에 안기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며칠 자고 가면 안 돼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큰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여동생이랑 상의해 봤는데요. 저희가 매달 당번을 정해서 며칠씩 와서 모실까 해요. 평소엔 김 여사님 도움 받으시고요. 비용도 저희가 절반씩 보태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듯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김 여사님이 아주 잘해주셔서 나도 편하다.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신경 쓸 것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안경을 닦더군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보살핌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었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과거에 제가 모든 걸 다 퍼줄 때는 오히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삶을 사니 아이들이 저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쓰러진 뒤에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두 발로 서 있을 때
그 고집과 삶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아이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딸은 건강식품을 보내고 아들은 병원 검진 예약을 챙깁니다. 서먹했던 사위조차 난초 키우는 법을 묻는다며 화분을 들고 찾아옵니다. 저는 웃으며 대했지만 예전처럼 자만하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노년의 주도권을 되찾아 내 생활을 잘 꾸려나갔을 뿐입니다. 저의 이런 안정된 변화가 아이들까지 변화시킨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하던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 자제분들도 사실 어르신 걱정 많이 해요. 예전엔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도 표현할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법이죠. 제가 스스로 강해지니 아이들에게도 저에게 다가올 여유가 생긴 겁니다. 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말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를 지켜준 건 결국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돈은 든든한 뒷배가 아니라 마지노선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순 없지만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예전엔 쓰고 죽자라며 쉽게 줬지만 이제는 압니다. 충분하다는 건 미래를 위해 남겨두라는 뜻이지 오늘 다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급할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요양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돈은 필수입니다. 100세를 산다고 쳤을 때 그 돈은 제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둘째, 건강은 내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할 자격증입니다. 아픈 게 싫은 건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선택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을 챙겨 먹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는 건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몸이 허락해야 오늘 외출할지, 강의를 들을지, 친구랑 장기를 둘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돈으로도 못 삽니다. 하루 3,000보 걷기, 자기 전 물 적게 마시기. 이런 사소한 습관이 나에 대한 예입니다. 셋째, 집은 내 존재감의 마지막 요새입니다. 이 작은 집은 저와 아내의 역사가 담긴 곳이자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내 취향, 내 냄새, 내 기억이 묻어있는 안전기지입니다. 자식들은 팔아서 현금화하자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는 이 집의 주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집이 있어야 얹혀 사는 신세가 안 되고 당당하게 밥 먹으러 와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져야 합니다. 자식들이 불효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희생만 할 줄 알았지 자기를 지킬 줄 몰랐던 우리 세대. 다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던 우리.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성실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획과 선택, 이성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약속 대신 철저한 준비만이 내 노년을 지켜줍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아침밥 짓는 냄새와 화초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웃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식들이 매일 오길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부담 없는 균형,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가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혼자라 외롭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친구랑 장기도 둬야 해서 외로울 틈이 없단다. 녀석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 대답 뒤에는
제가 치열하게 지켜낸 제 삶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저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기로 결정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존엄이란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생활을 꾸리는 그 선택 속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그 뚝심 속에 존엄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요즘 젊은 애들 살기 힘들어서 그래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 부모들도 변해야 합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 네가 날 봉양해라는 옛날 셈법은 버려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으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만의 생활이 있고 결정할 능력이 있고 밥 잘 먹고 잘 자는 건강이 있고 작지만 익숙한 내 집이 있고 말 통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제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돈을 지키는 건 안정감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위해서, 집을 지키는 건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최고의 무기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결국 알게 될 테니까요. 당당하고 여유 있고 존엄한 부모는 짐이 아니라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뿌리라는 것을요. 베란다에 앉아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참 고요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마지막에 내린 이 결정만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니 진짜 대책은 내 생활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과 건강과 집을 잘 지키고 있으면 굳이 누구에게 기대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서기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이 남아있을 때 내 노년을 구차하지 않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에서 어떻게 빚쟁이 유령이 되었는지 매일매일 계산했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연이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막히면 그냥 끝내려고 했어. 그런 소리 마라. 김영자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전단지 주소 적어놓은 거 그게 살고 싶다는 증거야.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구조 요청이었나 봐. 박지윤 씨는 수첩의 빚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만 7천 달러에 집세 밀린 것까지 하면 총 6만 3천 달러 정도 되겠구나.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좀 넘네. 호텔 주인한테 며칠 더 묵는다고 했다. 이거 다 해결하고 짐 싸서 집에 가자.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집에 간다고. 그럼 여기 더 있을래? 박지훈 씨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나 여기서 일 구할 수 있어. 어떻게든 갚을게. 엄마 아빠한테 짐 되기 싫어. 배달이라도 할게. 시끄러워.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돈 잃은 게 살이 난 것도 아니고 너 그냥 너무 잘하고 싶어서 욕심부리다 넘어진 거야. 우린 널 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데리러 온 거야. 김영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너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엄마가 뭐라 했어? 왜 빨리 뛰었냐고 혼냈니? 약 발라주고 일으켜줬지.
지금 더 크게 넘어졌는데 부모가 안 일으켜주면 누가 해주니?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은행에 갔습니다.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이자가 엄청 불어난 건데 한 번에 다 갚으시겠어요? 네. 박지훈 씨가 여권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액 이 계좌에서 이체해 주세요. 한화 약 500만 원.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한테는 쓸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은행에 갚는 게 아니라 네 목숨값 갚는 거야. 질책보다 더 무거운 그러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지연의 아파트로 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했던 방에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지연은 마스크를 쓰고 지난 3년의 찌꺼기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묵묵히 쓸만한 옷을 골라 가방에 챙겼고 박지훈 씨는 서류를 정리하고 귀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LA, 인천, 비즈니스석 3매, 냉장고 문에 붙여진 전자항공권 출력물을 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가자.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녁, 주인 아주머니가 특별히 한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고구마죽, 계란말이, 두부조림, 그리고 양배추쌈. 지연은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쉼터 전단지를 4번 접어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 그걸 챙겨? 엄마가 물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 포기 안 했다는 증거로.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밖에는 차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뒤를 돌아보며 가자 라고 하자 그제야 꿈에서 깬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지만 그녀에겐 차원을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의 한국어 안내방송, 편의점의 익숙한 로고, 병원처럼 깨끗한 화장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나 정말 돌아온 건가? 도망친 게 아니라 대구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골목길도 대문도 그대로였습니다. 셔터문이 올라가고 현관에 불이 켜지자 따뜻한 노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소파의 위치, 냉장고에 붙은 자석들까지. 맞다. 김영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연은 현관에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켰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아버지의 무심한 말투, 그 말 한마디가 스위치처럼 지연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학교 다녀온 아이처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가져온 성적표는 실패와 참담함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배추전, 계란찜, 그리고 된장찌개였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대충 했어. 엄마의 말.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축하 파티도 억지 감동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부끄러움을 삼키듯이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책상, 누렇게 바랜 수학 문제집, 대학 때 입던 청바지가 개켜져 있는 옷장. 그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뭐냐고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시 세끼밥을 챙겨주고 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정치인 욕을 하고 어머니는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딸 안부를 물으면 지연은 방으로 숨었고 어머니는 아직 시차 적응 중이라 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난이나 망신을 당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도 동정도 아닌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봄이 오고 매화가 피었습니다. 지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을 배우고 콩나물 값을 흥정했습니다. 9시엔 버스를 타고 시내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책은 행정보조, 급여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4대 보험이 되고 점심시간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해외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 꼼꼼하고 조용한 박씨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숨긴 채 엑셀표를 만들고 영수증을 붙이는 지금의 생활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성공했냐고 묻지 않으니까요. 퇴근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너 예전엔 칼질도 못하더니 많이 늘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엔 부모님과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두유를 사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런 심심하고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오면 새로 정리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 졸업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꽂힌 비행기 티켓, 2024년 2월 5일, LA발 대구행. 그건 도망쳐온 증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통행증이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주식에 손대지 않았다면, 해고됐을 때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니라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삶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요. 지금 그녀는 부모님과 따뜻한 국을 먹고 발 뻗고 잘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투덜거리는 소리, 어머니의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때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왜 거짓말했냐고. 박지윤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떤 건 묻지 않는 게 묻는 것보다 낫다. 김영자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왔잖아. 그거면 됐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성공해서 금에 환영하는 딸을 부모님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자기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부모님은 그저 딸이 살아있기를, 밥 굶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나를 위해 불을 켜두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바로 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박지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금융계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하는 부모님의 사랑. 어떤 분들은 딸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지연 씨였다면 끝까지 숨겼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놓았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가정에서 말하지 못한 아픔과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